2022년 1월 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 신장기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공약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공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다 현실성이 있는 건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김병욱 직능본부장 스튜디오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오늘 결국 선대위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선거대책본부를 꾸려 실무형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의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 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이현주 전 의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대선 집중기획 선택 2022 공정의 가치를 묻는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정치철학자 김만권 교수와 오늘은 이준석 현상으로 읽는 우리 시대의 공정과 포퓰리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로 선대위가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해산됐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도 갈라서게 되는데요. 별의 순간은 이별의 순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특단의 대책, 이게 극약 처방으로 다시 꺼져가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일 있었는지 이은지 기자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머드라고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겠다. 또 이를 다시 바로잡겠다며 선대위를 해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이다. 또 가족 관련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도 죄송하다면서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스스로 사퇴한 김종인 위원장과도 결별을 택했는데요. 김 위원장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조언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사퇴 여론에 대해서는요. 많은 당원과 의원들이 이 대표가 선거운동에 나서주기를 기대한 입장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발표와 함께 윤 후보 가까이에서 선대위를 끌어갔던 권성동 의원도 새로 태어날 윤 후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당 사무총장과 선대위 종합지원 총괄본부장직에서 모두 사퇴를 했습니다. 새로운 선대본부장에는요. 윤 후보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 검찰 출신인 권영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권 의원은 임명 직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 자리가 독배를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선거가 굉장히 부침이 많은데 지금은 골짜기지만 조금 노력하고 진정성을 보이면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나씩 보자고요. 김 위원장, 김종인 총괄에 대해서 앞으로도 조언 부탁드린다 했는데 네. 김종인 총괄 뭐라고 반응하셨어요? 별로 좋은 말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워낙에 오늘 이제 격정적으로 한 10여 분에 걸쳐서 기자들 앞에서 여러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네.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이제 덕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었고요. 네. 소위 이제 언론계에서 말하는 김종인 방언이 터져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아군일 때 그리고 네네. 전권을 가지고 이제 방향타를 쥐고 있을 때는 든든한 아군입니다. 근데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적군이 되거나 밖으로 나갔을 때 그때는 가장 통렬하게 찌르고 들어오는 칼날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윤 씨 그렇게 이제 윤 후보를 향해서 처음에는 이제 지칭할 때도 윤 씨라고 했다가 이제 급하게 또 윤 후보로 정정하기도 하고 별의 순간 말씀하셨지만 별의 순간은 아무나 잡는 게 아니다라든지 윤석열 후보는 사람 쓰는 안목이 없는 것 같다 이런 표현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이 나를 두고 좀 빨리 나가달라고 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윤 핵관들이 물러난 게 아니다 지금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직책 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개편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변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네. 오늘 이제 본인이 뭐 사퇴하는 형식을 갖추기는 했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그거를
자진 사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네. 저희가 우리 이제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쿠데타는 결국 다스파가 해야 성공한다라는 그럼요. 걸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된 셈이고 네. 오늘 이제 선대위 개편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이제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60여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는 실은 예비 투표, 사전 투표가 3월 4일, 5일 이럴 겁니다. 네. 그래서 실은 60일이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고 사전 투표 때 한 30% 이상 투표를 하거든요, 대선. 그리고 이미 2, 3일 정도를 사실상 선대위가 멈춘 상태에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줘야 유권자들을 설득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걸 보려면 크게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네. 그동안 유권자들이 요구했었던 거 크게 두 가지는 하나는 뭐냐면 가족인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느냐. 이게 1번입니다. 형사 책임 없다, 요양 갈 거다. 이 표현을 하는 바람에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한숨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국에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게 했던 것 같은 엄정한 잣대를 여전히 들이밀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회의적 평가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 느끼시죠. 하나는 뭐냐면 예. 후보 본인의 태도입니다. 네. 후보 본인이 그동안 본인을 반성하면서 이제 바뀌겠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바뀌었느냐라는 걸 봐야 될 텐데 지금 가장 그 중심추가 되고 있는 2030 세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온라인 청년 간담회를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화상회의를 했는데 네. 문제는 여기에 후보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백여 명, 수천여 명의 이제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간담회에 참석을 했다가 후보는 언제 나오는 거냐 네. 이런 질문들이 계속 쏟아지니까 그 자리에 그 후보 측의 스피커로 참석했었던 권성동 의원이 네. 그 사실 사퇴했다고 했는데 또 거기는 가셨더라고요.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후보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 스피커폰으로 돌려서 연결을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대로 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인상을 참석했던 청년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항의가 엄청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요. 항상 청년들 그런 자리에 지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결석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출석인가? 이게 너무 스피커폰으로 연결하니까 당연히 음질도 안 좋고 후보의 코멘트 자체가 뭐 우리 다 같이 이깁시다 뭐 이런 어떤 추상적인 멘트로만 끝나는 바람에 네. 그리고 그 멘트가 끝나자마자 권성동 의원이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하면서 박수를 유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간담회 참석했던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해왔었는데 과연 청년 유권자에 대한 윤석열 캠프의 존중이 있는 것이냐라는 네. 의문 제기를 하고 있다. 자, 이준석 대표랑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이제 오늘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된 데에 대해서는 본인도 친분 관계가 있다. 그러면서도 저는 권 본부장에게 연습 문제를 드렸다. 그래서 그 연습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신뢰관계,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 결합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열린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권 본부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선대위를 합류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그러니까 풀이가 오늘 됩니다. 2030 청년 세대를 굉장히 호명을 많이 했고 윤석열 후보가 네. 그 선대위 해체 기자회견을 할 때 청년 세대들의 뜻에 맞추겠다. 나를 다 바꾸겠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다. 국민들이. 그러면 이제 당장 이준석 대표를 떠올릴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거든요. 네. 국민의힘 안에서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연습 문제를 드렸다. 뭘까요? 연습 문제가. 굉장히 아리송한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브리핑 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을 따로 만나서 윤핵관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도 그거 다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다. 오늘 중으로 나와야 되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런 수수께끼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네. 선시가 선대본부를 급한데. 예. 근데 선대본부장으로 권영세 의원, 그 다음에 정책본부장으로 정책을 담당하는 임태희 네. 여기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중심은. 구체적인 모양은 이제 주말까지 잡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과연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가 이 기존의 이준석 대표가 요청했던 모양새로 선대위 개편을 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물음표가 찍혀 있는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가 이런 아리송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그걸 유도하려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선대위 해체가 두 번째입니다. 한 번은 최재형
전 후보가 선대위를 한번 해체했죠. 예. 그리고 예선에서 탈락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또 선대위를 해체하는데 법관 출신이나 검찰 출신이 보기에 정치권의 논의 구조나 논의의 방식 이게 적응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일사불란하게 네. 상명하복 검사 동일체 원칙 이렇게 가야 일이 효과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사공이 많았잖아요. 훈수 두는 사람들도 많았고 슬림화했어. 그러고 나서 선택한 게 검찰 출신 권영세 의원이 선대본부장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후에 선대본부가 어떻게 짜질 거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이렇게 윤핵관 중심으로 이렇게 또 짜지거나 또는 비선이 그대로 남느냐가 하나가 있을 거고 대전략 얘기를 했잖아요. 중도 청년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김건희 씨 문제입니다. 이 사태가 발단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김건희 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사과할 거냐. 쉴드 칠 거냐.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대전략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김건희 그 대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김건희 씨 문제거든요. 근데 형사 책임 없다. 요양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의 변화가 없는 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연습 문제가 잘 풀릴 거냐. 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선대위의 방향성을 슬림화한다라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 사안의 핵심을 놓치는 게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나 혹은 김종인 위원장이 요청했던 그 슬림화라는 거는 기존의 검사 출신 중심의 인사를 배제시키거나 축소를 하고 실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선거에 익숙하고 큰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기용해서 빠르게 움직이자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된 것도 검찰 인사가 중용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뿐이고 실제로는 김근식 이 교수라든지 혹은 정태근 전 의원이라든지 네. 이런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실제로 선거 경험이 있고 실무에 능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임하거나 배제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방향이 된 거일 수도 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슬림화 됐는데 오히려 윤핵과들에 대한 정밀한 어떤 감시가 불가능한 구조로 바뀐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 비선이 상황입니다.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조직적으로는 그다음에 대전략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김종인 전 총괄이 얘기했던 소위 중도로의 확장, 수도권으로의 확장, 서진 정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건희 씨 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짚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형사 책임 없다, 요양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첫 단추부터 좀 오리무중이다. 이준석 그 대표가 낸 연습 문제를 잘 풀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표가 자꾸 이렇게 수수께끼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가도 안내판에. 네. 자 다음은요. 이 와중에 이재명, 이낙연 광주에서 손맞잡고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란 듯이 원팀 행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상반된 행보였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이낙연 전 대표와 당의 텃밭인 광주를 찾아 원팀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이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민주진영의 총결집을 호소를 했는데요.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이 전 대표와 함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비전이 광주 비전회의에 참석해서 단결된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서는 일주일 혹은 열흘 사이에도 천지개벽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지지율이고 민심이다. 하늘의 뜻을 두려워해야 한다. 오늘의 결론이 우리만의 노력으로 또 국민이 전적으로 지지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민주당의 원팀 행보, 그다음에 오늘은 보니까 박주민 의원이 헤어나오는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이제 탈모 네. 관련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행보들도 보시면 결국 이제 대선 같이 속도전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에서는 일종의 이제 파도 타기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데 잘 될 때는 계속 잘 됩니다. 근데 뭔가 안 되기 시작할 때는 또 계속 뭐가 안 되거든요. 지금 이 파고의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슬기롭게 이 파도를 흘러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러다가 삐끗하기 시작하면 또 걷잡을 수 없이 삐끗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라는 게 구도, 이슈, 후보 이 세 가지 요인이 3대 요인인데 구도, 그 이슈와 후보
쪽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이재명 선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라고 하는 기본 구도는 여전히 민주당이 열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세 구도를 어떻게 극복해 갈 거냐가 민주당에게는 여전히 남은 과제고요. 윤석열 후보 캠프는 이런 구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는 이 상황을 다시 반문재인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해오던 게임을 그 룰 그대로 하면 안 되고요. 종목이 바뀌었다는 생각으로 다시 세팅을 해야 된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국면입니다. 자, 민주당의 현재 전략,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김병욱 의원, 이재명 캠프의 그 이전 경선 때부터 측근이라고 분류되었던 김병욱 의원, 현재는 직능본부장이시더라고요. 모시고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북측이 탄도미사일 발사했어요. 네,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10분쯤 동해상에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첫 발사체인데요. 군 당국은 여러 발이 아닌 한 발을 발사한 점으로 미뤄서 현재 진행 중인 동계 훈련보다는 신형 미사일의 시험 발사 성격이 높은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국내외 정세 안정이 매우 기묘한 시기에 이뤄진 발사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로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짚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두 개의 사실, 두 개의 전제, 두 개의 시나리오, 둘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두 개의 사실은 뭐냐면 오늘 발사한 것은 단거리 발라스틱 미슬 탄도미사일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 즉 ICBM 등 장거리 탄도 내지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 탄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북 제재라든지 군사합의를 어긴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번 신년사 내지는 전원회의 이후에 대남 대미 메시지가 없는 상황에서 발사된 거다. 그렇다면 메시지가 있는 발사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읽을 거냐를 봐야 되는데 두 개의 전제가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지금까지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라. 그다음에 이중 기준 이거 폐기해라. 왜 당신들은 군비 증강하고 군사훈련 다 하면서 우리는 뭐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군사 행동을 하면 전부 다 그걸 도발이라고 하느냐. 이 이중 기준을 폐지해달라라고 하는 두 가지 요구가 있었고요.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지금 소위 이번 대선에서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서느냐 아니면 소위 진보 개혁적인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보수 정권이 들어설 경우에는 긴장을 고조시켜서 압박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진보 개혁 정권이 들어서면 기존의 평화 프로세스, 싱가포르 회담 이것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그래서 이 두 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두 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딱 떨어뜨린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다. 당신들 그렇죠. 남쪽에서 잘 봐라. 대남 대미 메시지입니다. 이런 두 개 요거를 놓고 보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지금 남쪽에 북쪽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얼마 전에 정세현 전 장관이 나와서 말씀해 주셨던 거기에 실마리가 다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월요일 날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요. 수요 시위가 오늘 30주년입니다. 근데 오늘도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못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풍경이었는데요. 수요 시위 30주년을 맞은 오늘 정작 반대 집회가 소녀상 앞을 선점하면서 정의기억연대 등 위안부 단체가 소녀상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수요 시위를 개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위안부 5개 단체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소녀상 앞 집회 장소를 선점한 단체들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네. 자, 이 30주년 맞는 수요 시위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조만간 우리 직접 이 집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들 모시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가 내부적으로 자중질환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차곡차곡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장이시고요. 이재명 후보와 경선 때부터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김병욱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병욱입니다. 네, 아유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 모시려고 했는데 네, 바쁜 가운데 예, 그동안 못 나서 죄송합니다. 스튜디오에 예. 직접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아무래도 경쟁 후보일이고 어제 오늘 뭐 언론의 90% 이상이 정치면을 차지하고 있는 상대방 쪽 얘기이지만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해체 선언했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하고도 결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의 순간은 이별의 순간이 됐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예, 예.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남의 당 사정을 참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네. 제가 이렇게 느끼었을 때는 가장 나쁜 수를 선택한 거 아닌가. 뭐 우리 이준석 대표랑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건 아는데 네네.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젊은 나이에 네. 국회의원 한 번도 하지 않은 청년이 네네. 당대표로 된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의 변화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물론 또 당내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청년들과 수도권 민심을 생각해서는 껴안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또 김종인 총괄위원장도 어쨌든 중도 보수의 소구력이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고 나름대로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는 분인데 그러한 선거 캠페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두 포스트를 껴안지 못하고 나홀로 캠페인을 하겠다라는 것은 네. 제가 보기에는 여러 수 중에서 가장 나쁜 추를 선택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네네. 민주당 표정 관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표정 관리 중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뭐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네네. 예, 뭐 그렇죠. 일희일비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뭐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인데 네. 아직도 윤석열의 실망한 표가 저희한테 온다라는 데이터는 확인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아직도 네. 부동표 또는 안철수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네.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선거라는 게 방심하는 순간이 가장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한테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심할 때가 아니고 네.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더 만나야 되고 노력해야 될 때다. 더 땀을 흘리자. 그래야지 이재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주까지는 이 골든크로스라기보다는 데드크로스다. 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그렇죠. 올라간 거다. 근데 예. 오늘 이번 주 들어서는 예. 신년 들어서는 여론조사 업체의 뭐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번에는 진짜 골든크로스 된 거 아니냐. 이번 주 여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도 데드크로스다? 골든크로스의 시점이 지났다? 이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참 재밌죠. 예, 근데 재미는 그 표현을 있습니다. 끄집어낸 사람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네. 예, 언론에서 골든크로스 아니냐 했을 때 본인이 아니다. 데드크로스다. 네. 그러니까 주시장의 용어인데 그렇죠. 정말로 주시장의 용어를 우리 정치 현상에 제대로 써먹은 사람이 이재명 후보인데요. 네네. 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사실은 이 일정 기간의 주가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네네. 말해서 5일 이동 평균선이 네. 20일 이동 평균선을 하회를 하면 네. 데드크로스가 되는 데드크로스죠. 거고 예. 이제 우상향으로 뚫으면은 네. 골드크로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하루가 아니라 누적의 결과물이죠. 5일간의 누적, 20일간의 누적된 것의 평균의 주가가 네. 특정 시점에서 우상향하느냐 우하향하느냐 이렇게 되는 네, 네.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는 확실히 데드크로스가 맞고요. 네. 지금은 오늘부터 약간 이제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일정 기간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확연하게 안정적인 골든크로스를 기록하고 네. 소위 말해서 주식으로 보면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골든크로스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매수 타이밍이고 네, 네. 그렇죠. 데드크로스는 매도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매수 타이밍이냐라는 것을 투자자한테 더 알려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자, 예, 이재명 그런 매수 말씀입니다. 타이밍이 왔다라는 점을 조금 더 강하게 이재명을 어필해야 된다. 매수해도 된다라는 기술적 지표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아이고 예. 역시 이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출범 오는 7일 날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출범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3프로 TV가 나라고 했다라는 얘기 있던데 이 3프로 네. 우리 김병우 의원님이 여기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출연이 성사됐다 이런 얘기 있던데. 예, 저희가 몇 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쪽하고 제가 또 아는 연이 있어서 네. 지속적으로 섭외를 했는데 네. 우리 윤석열 후보가 좀 늦게 출연 결정을 하는 바람에 이게 좀 네. 늦어진 거죠. 저희는 원래는. 진작에 요청이 들어오면 나간다 네, 그런 네. 방침을 결정하고 있었죠. 근데 타이밍이 오히려 절묘했네요. 그런가요? 예. 그 지금 곧 600만 넘을 것 같아요. 그 3프로 그래요. TV 예. 아까 예. 4시경 조회수가 590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실물 경제 강하다. 왕개미 출신이다.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더 힘을 더 이렇게 실어주는 게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이게 어떤 조직입니까?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7일날 출범한다고 하는데. 먼저 3프로 TV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네네, 저도 그러시죠. 그 현장에 예. 녹화 현장에 있었는데요. 예. 약 한 1시간 40분 정도 녹화를 진행했거든요. 네네. 근데 나중에 3프로 TV에서 영상 올린 거 보니까 거의 시간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의 그래서 무편집인데요. 편집이 없었어요. 예. 네, 편집이 없이 그 당시에 얘기한 게 그대로 방송이 됐는데 저도 놀랐어요. 네. 저도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정말 대단한 경제 상식과 식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네. 1시간 40분을 그것도 좁은 주제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정치라든지 다른 영역이 아닌 오로지 경제와 주식시장 관련된 네. 얘기인데 1시간 40분을 전문가들이거든요. 세 분의 네. 그 사회자가 네.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주고받고 그것이 전혀 편집이 없이 네. 나갈 정도라는 것은 네.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한 이해가 참 착실하게 잘 돼 있구나. 그거 뭐냐면은 기존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포퓰리스트다. 네, 네. 반시장주의자다. 네, 네. 과격하다. 예? 네. 뭐 독선적이다. 뭐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네. 과연 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시장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살림살이를 할 수 있을까까지도 기업인들이 걱정을 했는데 네. 그동안에도 많이 이제 그것이 희석됐었죠. 됐는데 네. 3프로 TV를 통해서 네. 그러한 이재명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상당 부분 많이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네. 특히 3프로 TV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고 정치 성향상으로는 중도 성향이 많고 그렇죠. 약간 또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이 많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어디로 표가 가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이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많은 중도, 전문가들이 수도권. 예.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고 네. 이 1시간 40분 동안에 몰입해서 본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보통 네, 이 유튜브를 보면 5분 10분이면 지겹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짤로 만들어서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1시간 40분짜리의 그 녹화 동영상을 예. 재미있게 예. 이 몰입해서 이렇게 봤다는 사람들이 댓글이 참 많아요. 우리 김 의원님이 3프로 TV를 후보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대박이 치니까 아주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예. 근데 어쨌든 이게 그만큼 토론에 목마르고 그렇죠. 직접 후보를 국민들이 직접 내가 보고 판단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전과 달리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반증하는 다른 게 아닌가 경제 싶습니다. 이런 SNS 채널에서도 네네. 아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 연장선에서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자본시장 대전환 이제 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 대전환 이름 그 자체로 자본시장으로의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위원회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자본시장이 설립한 목적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해주고 거죠. 그에 대한 수익이 국민들에게 잘 배분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네. 몇몇 사람들이 주식하고 네. 그다음에 좀 뭐 주가도 조작하고 뭐 이런 네. 부정적 인식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많은 법이 또 개정이 됐고 네.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자본시장이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지금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과열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이런 여유 유동 자금을 그럼 어딘가를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양심에 도덕에 호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의 물꼬를 자본시장으로 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 외국에 비해서 가구가 차지하는 금융 자산의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 선진 부동산 자산에 많이 몰려 있죠. 거꾸로 돼 있죠. 선진 외국은 60, 70%가 금융 자산이고 부동산이 3, 40%인데 우리는 거꾸로 부동산이 60, 70%고 금융 자산이 3, 40%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자본시장으로 돈이 한참 덜 왔다는 거죠. 네. 올 수 있는 여력이 많다. 네. 그러면 이 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당겨서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시키고 아까 말한 대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조달하는 그런 기능과 거기서 나오는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배분이 될 수 있는 그 환경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성장의 기회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실천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네. 자본시장 우리나라 아직 사실은 규모도 너무 작고 여전히 그다음에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가? 중요하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3프로 TV 이후에 우리 후보님이 자본시장에만 너무 관심 갖고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전통적 지지층의 약간의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노동이라든지 민생 정책에 또 뭔가 좀 화끈하게 또 보일 수 있는 거가 큰 흐름의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 보건의료 체계를 공공의료로 많이 확대하겠다라는 정책도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 재난지원금 관련된 주장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클릭이라는 게 아니라 정상화시키는 거죠. 자본시장의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들만의 리그 그다음에 불공정한 거래 행위 그다음에 일부 대주주들의 사익 편취 수단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되고 그 정상화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후에 선진국 가는 데 있어서 실물 경제를 제대로 지원해 주고 그리고 금융산업도 키우고 그에 대한 성과가 국민들에게 잘 배분이 되는 그런 정상화를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좌다 우다가 아니라 저희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기본이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불공정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소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혁신 성장을 잘 이루어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상장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리고 거래 과정에 있어서 불공정성을 극복을 하겠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5,000포인트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재명 시대가 오면 이 5,000포인트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금융 정책 자본시장의 정책 기능과 사실 감독 기능과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또 소비자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감독 기능,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두 체제로 돼 있긴 한데 금융 소비자 보호원 같이 금융 소비자들 사모펀드 사태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혹시 이거 은행편 아니야? 라는 의구심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 보호원처럼 아예 금융 소비자들을 따로 보호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기능만을 딱 전담하는 기구가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될 필요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는 인수위가 없이 출범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못 하고 제대로 할 시간이 이전 없었습니다. 정부를 그냥 이어받아서 진행을 한 건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탄생이 되면 아마 인수위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가장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보면 금융 파트는 소위 금융의 감독 기능을 어떻게 소비자 중심으로 또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감독원에 소비자 보호처가 생겼죠. 있죠. 부원장이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아시네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보호원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비금융 일반 제조 소비자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처를 독립기구로 하느냐, 그리고 공정위 산하의 소비자 보호원을 합치는 게 맞느냐, 따로 가는 게 맞느냐, 소비자 금융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그리고 또 윗단계 올라가면 이제 기재부와 금융위의 그 금융 정책 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금융위의 정책 기능과 금감원의 감독 기능 중에서 서로가 중복되고 상충되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그 정부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게 소위 기재부, 예. 기재부, 공룡 기재부. 예. 공룡 기재부 이거 어떻게 한번 예전에 한번 우리 나눴다가 다시 합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과거에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이렇게 예. 두 개가 나눠 있었죠. 그래서 이걸 뭐 대통령실로 가져갈 거냐, 국무총리실로 가져갈 거냐, 뭐 국회로 가져갈 거냐 등등등의 논의가 예. 있는데 나누긴 어디로 가느냐는 관계없이 어쨌든 그렇죠. 기재부, 공룡 기재부 나눕니까? 구체적인 거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아마 대부분의 우리 국회에서 일을 한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은 네. 현재 기재부가 네. 너무 공룡화돼 있고 네. 기획과 예산과 경제 정책을 다 네.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문제가 많고 네. 어떤 식으로든 이게 합리적으로 권한이 좀 배분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도 아마 인수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비 쿠폰 형태 예. 이 얘기 나왔습니다. 소비 쿠폰요. 예, 소비 쿠폰 형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언급을 예. 하시면서 국회 추경 예산 편성 예. 요거를 요청을 후보가 하셨는데 이제 결국 또 이 얘기 나오면 표를 사기 위한 포퓰리즘 아니냐라고 하는 야당의 반론이 분명히 따라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지금 이제 저희가 코로나 관련돼서 추경을 2020년도에 한 4번 했고요. 네. 작년에 3번 정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오래가죠. 심해지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예. 정부라고 그다음 우리 여당이라고 이걸 추경을 자주 하고 싶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12월부터 또 오미크론이라는 네. 또 신종 변이가 나타나서 대세를 이룰 것이다라는 또 네, 네. 아주 안 좋은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실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코로나 환자매도 늘고 있고요. 네. 자, 그랬을 때 과연 정부와 정치권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매표형이다 이게 아니라 네. 우리 정치의 목적은 민생을 돌보는 거죠. 네, 네.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네. 그에 맞게끔 우리가 정책을 내놓고 그 정책에 맞는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선택이 아니고 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봐야 되고 이 부분은 과연 코로나와 오미크론이 얼마나 확산되고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민생이 얼마나 어려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네. 그것이 매표형이다. 절대 저는 민생을 챙기는 게 어떻게 매표형입니까? 네. 잘하는 자, 정치죠. 자, 탈모인들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재명을 심는다. 그리고 청와대 박주민 의원도 이재명을 심자. 예, 이재명을 심자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건강부 아직은 검토다. 예, 검토 단계입니다. 예, 검토 단계인데 이거 공약화 되는 겁니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사실 이게 예. 몇 년 전에도 청와대 게시판도 올라왔었고요. 네네. 생각보다 탈모인들이 많습니다. 1,000만 명 넘는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20, 30대가 또 많고요. 네. 또 여성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20, 30대는 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면접도 봐야 되고 네. 근데 탈모가 생기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네. 힘이 들 하잖아요. 심리적인 위축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탈모라는 것이 이제는 일반화된 징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설계가 중요하겠죠. 예, 그러니까요. 어느 나이에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을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설계를 잘 해 나간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서 공약으로 예.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도 있겠다.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 단계다. 자, 예. 여쭈고 싶은 게 훨씬 많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한번 또 나와주시면 예. 더 재밌는 질문. 우리 청취자들이 굉장히 댓글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듣고 싶은 얘기가 저는 못 많으신 보고 것 있습니다.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 김병욱 의원님이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한 주간의 외신을 정리하는데요. 지난 시간부터는 쟁점이 되었던 내용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나라랑 좀 관계 있는 내용 외신 중에서도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좀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주현 외신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가 월요일 날도 각 후보들의 소위 탈원전, 감원전 뭐 이런 정책 둘러싸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짚어봤는데 유럽연합이 네.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분류한 소위 그린 텍소노미, 즉 녹색 분류체계 초안을 공개해서
굉장히 소란스럽고 시끄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31일에 회원국들에게 이 초안을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규 원전 그리고 가스 발전 사업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여기에 대한 투자는 친환경으로 분류하도록 이렇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린 텍소노미 말이 좀 어렵잖아요.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 또 녹색 사업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린 텍소노미에 에너지 사업이 포함이 되면 금융과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이제 산업계를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큰 기준이 되는데 일단 원전의 경우는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이 있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과 부지도 확보하고 2045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이 해당 원전에 대한 투자는 친환경 투자로 분류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게 이제 강력한 조건이죠. 네.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조건도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 미만이어야 되고 기존의 화석 연료 발전소를 대체하면서 2030년 말까지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린 투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연히 논란이 나오는 게 천연가스는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의 한 절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 주범 중에 하나가 메탄이거든요. 이 천연가스는 메탄을 방출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과연 친환경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원자력도 물론 화력발전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지만 방사능 폐기물 문제,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는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또 친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헤드라인은 네. 원전 가스 그다음에 LNG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처럼 돼 있는데 네. 이 전제 조건이 방사능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이 있느냐 우리나라 네. 제대로 없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자금과 부지를 네. 확보했느냐 부지 확보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죠. 우리나라.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예, 45년 전 건축허가 받으면 해당 원전에 대한 투자로 친환경 투자로 분류한다는데 전제 조건이 너무 세서 네.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이거 유럽연합이 이런 결정, 이 현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위기가 발생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일단 유럽 내 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갑자기 낮추니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에너지 대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가 화석 연료의 자리를 대체하기 전까지는 원전하고 가스 발전을 좀 과도기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이번에 설득력을 얻게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결정이 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네. 이 서로 나라들 간에 굉장히 이해관계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네. 그 전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굉장히 찬성을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독일은 국민투표까지 해서 네. 탈원전 하기로 했으니까 독일은 반대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뭐 소송하겠다 이런 네. 얘기까지 하던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EU 내 친원전과 탈원전 국가들이 좀 어떤 형국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프랑스를 대표로 하는 친원전파 그리고 독일을 대표로 하는 탈원전파가 계속 이제 맞서온 그런 형국이었는데요. 프랑스는 전력 생산의 70% 정도를 원전에 의존하거든요. 세계에서 원전 의존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원자력 발전을 이 초안에 넣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 왔는데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더군다나 4월에 대선이 있는데 재선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겠네. 원자력 개발을 하겠다. 이걸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프랑스의 승리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지금 올해 상반기 EU 의장국이어서 초안 공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를 했고 이번에 원전 확대를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치적인 성과까지 얻어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폴란드, 체코, 핀란드, 헝가리 주로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원전에 대한 찬성하고. 의존이 높으니까 찬성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독일은 가장 큰 정치적 상처를 입었다 이런 평가인데 왜냐하면 양대 축이잖아요. 프랑스랑 그렇죠. 독일이 EU에. 그런데 지금 프랑스에 밀린 형국이 됐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좀 상처를 입었고 2011년에 독일은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하기로 그렇습니다. 했어요. 작년 말에 이미 원전 3곳의 가동은 중단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곳이 남았는데 이것도 올해 안으로 다 중단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고 독일하고 같이 원전에 반대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사법재판소를 통한 소송도 우리는 불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덴마크도 추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이 지금 탈원전을 추진하는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동유럽이 친원전. 네. 독일을 비롯해서 그 인근 국가들 그다음에 남유럽 쪽도 그러네요. 서유럽, 그렇습니다. 남유럽 쪽이 네네. 대체로 반대하고 있고요. 자, EU 결정이 우리나라의 그린 텍소노미, 즉 K 텍소노미에 영향을 미친다? 네. 안 미친다? 그럴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네. 우리 환경부는 지난달 30일에 이 원자력 발전은 배제하고요. 액화 천연가스 즉 LNG 발전은 조건부로 포함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즉 K 텍소노미 지침서를 발표했거든요. 네. 대신 이제 뭐 태양광 같은 재생 에너지 생산이라든가 관련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경제 활동을 포함시켰는데 왜냐하면 우리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여기에 원전을 늘리는 계획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전을 제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지금 환경부는 다만 이제 뒤에 얘기를 했어요. EU 등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앞으로도 검토를 좀 해보겠다 이런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계를 중심으로는 K 텍소노미에도 원전을 포함을 하자 이런 주장이 다시 거세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 네. 그 부지 이게 안 돼요 지금. 그렇죠. 고준위 폐기물을 네. 처리할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요. 원전에다가 그대로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네. 이래서 이게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원전을 확대하거나 네. 하는 데는 이 그 소위 그린 텍소노미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자,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15일 윤석열 후보가 아내 김건희 씨의 수원여대 임용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한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 중에 대학 관계자 있으면은 다 물어봐. 시간 강사를 어떻게 채용하는지 무슨 뭐 채용 비리 뭐 이러는데 이런 자료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을 좀 잘 보시라고. 하지만 오늘 수원여대와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당시 수원여대 겸임교수 임용 절차가 공개 채용이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한국게임산업협회, H컬처 테크놀로지, 대한공간 루프 세 군데 모두 설립 이전부터 근무했다고 지원서에 기재했습니다. 도를 넘은 과장입니다. 김건희 씨는 기자회견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세 군데 업체 모두 그리고 대한공간 루프에서는 김건희 씨를 봤다는 큐레이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결국 수원여대 공채 평정에서 50%나 차지하는 산업체 경력 중 진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는 오늘 선대위 해체 기자회견에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없다. 아내는 심신이 지쳐 요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문제없다? 참 검사스러운 내로남불식 발상입니다. 뇌진탕에도 불구하고 수감되어 있는 정경심 교수는 요양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공채가 아니라는 본인의 거짓 해명에 대한 법적 책임, 후보로서의 정치적 책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윤 후보님, 국민이 원하는 것은 형사적 책임이 아니라 진실과 진심입니다. 그리고 진실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틀간의 장구 끝에 김종인 위원장과의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내놨는데요.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중대 기로에 와 있는 국민의힘,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빠진 자리에 기민한 전략들이 채워져야 할 상황입니다.
홍준표 대선 경선 캠프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현주 전 의원 연결해서 현재의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하루 장고를 더 거쳐서 오늘 오전 11시에 긴급 기자회견. 이준석의 개썰매냐 홀로서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홀로서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뭐 구군이 다 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하는데 지금의 사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총체적 난국이죠. 굉장히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네. 우선 저는 뭐 이제 선대위가 슬림화하는 것은 뭐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 그 위기에 봉착하게 된 원인 이것이 선대위 때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 진단에 따른 해법을 빨리 강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진단을 좀 해주시죠. 뭐가 문제입니까? 선대위 때문만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선대위의 문제도 있었죠. 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겠지만 일단 머리가 너무 많고 또 네. 후보가 그분들을 다 이렇게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네. 그 안에서 뭐 권력 투쟁 유사하게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국민들의 눈을 찌푸리게 했는데 네. 뭐 그것은 당연히 선대위는 후보 중심으로 슬림하게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후보의 여러 이제 실언을 비롯해서 후보의 어떤 능력, 자질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의구심 이런 부분들을 이제 풀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후보의 부인을 비롯한 가족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내로남불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네. 선대위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다. 다만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리더십 문제로 이제 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내에 있는 인사들, 저희를 비롯한 당내 인사들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든 후보든 다 당내 같은 동료로서 또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합니다만 또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이 모든 것을 후보의 리더십 문제로 또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당원이냐 아니면 제3자인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냐에 따라서 네. 이 부분은 굉장히 달리 볼 수 있다. 이것을 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이 젊은 청년들 2030도 모여있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보면 후보가 문제인데 왜 선대위를 해체하냐.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후보 교체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사설 정보지가 돌기도 했습니다. 후보가 사퇴하고 홍준표 의원이 후보직을 승계하기 위해서 지금 대구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 이런 사설 정보지가 돌기도 했어요. 이 후보 교체에 대해서 윤 후보도 국민께 맡길 생각이다. 이게 묘하게 여운이 남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사설 정보지 얘기는 사실 무근인 것 같고요. 네네. 어쨌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요. 네. 그래서 저는 후보가 윤 후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을 직시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그 원인에 맞는 해법을 빨리 찾아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저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후보의 전략과 목표 그리고 이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느냐에 대한 그 명확한 어떤 방향성을 국민들이 비전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 그것에 따라서 선대위도 구성되고 그것에 따라서 도울 사람도 돕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이 애초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을 막 짬뽕으로 모아놓고 네. 거기에서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어쨌든 아까 후보가 이런저런 이제 뭐 국민께 맡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지지율이 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 지지율 부분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깊게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홍준표 의원께 선대위원장직 제안을 했는데 삼고 처리하고 불발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제 청문홍답에서 오보라고 밝히긴 하셨어요. 요 이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결별하면서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뭐 이런저런 제안을 했다 안 했다 말들이 많은데요. 언론의 보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요 2, 3일 사이에 그런 구체적 제안이 윤석열 후보로부터 홍준표 의원에게 있었나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네. 네. 네, 그런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네네. 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실은 없다. 네네. 자, 이 지금 선대위를 슬림화한다라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결국 윤석열 후보가 검찰 중심의 윤핵관 검찰 출신 중심의 뭐 권영세 지금 본부장님도 검찰 출신이시고 윤핵관과 함께 간다 이런 이미지가 더 고착화될 수 있는 결정 아니냐 이 여당 쪽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권영세, 임태희 일단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번 선대본 인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은 후보가 직할 체제로 가겠다 이런 것 아닌가요? 그죠? 네네. 그래서 사실 뭐 누구를 세우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는 뭐 누구를 영입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뭐 이렇게 표를 얻겠다 이런 것은 이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누가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결국 그 후보에 대한 실망과 여러 이제 가족 리스크 문제, 네. 또 리더십 문제 이런 것들을 만회하는 것 국민적으로, 대국민적으로요. 네. 그것이 시급하겠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실망했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네. 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후보를 보고 뽑고 후보를 보고 실망하고 하는 것이지. 네. 사실은 이왕 이렇게 이제 슬림화하는 마당에 누가 뭘 하느냐 이런 것보다 결국 누가 뭘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소통이나 리더십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거든요. 네. 다만 이제 뭐 윤핵관 내지는 검찰 검찰 출신들에 대한 어떤 이런 지나친 의존. 예. 네, 이런 부분들은 뭐 본인이 이제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불거지지 않도록 유의를 하시겠죠.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네. 해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본인 리스크, 그러니까 비전을 정확하게 뭐 윤석열과 이 꿈꾸는 나라, 윤석열이 가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분명치 않다라는 점, 그 다음에 가족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좀 주로 말씀 주셨는데 가족 리스크 관련해서 오늘 답변에서 윤 후보께서 2년째 스트레스를 받아서 김건희 씨는 요양을 가야 할 형편이고 형사 책임은 없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이 얘기 형사 책임은 없고 요양 갈 거고 뭐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를 하진 않을 거다. 근데 이렇게 해서 소위 가족 리스크가 극복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김건희 씨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했던 여러 가지 행위, 그것에 대한 평가, 대중적 평가도 있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 자체는 극복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네. 그러한 그 행위에 대한 해석과 판단,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후보의 태도에서 네네. 그동안의 공정과 상식을 네. 외쳐왔던 어떤 강골 검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배신감을 대중들이 느끼면서 지지를 철회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자신한테 모든 것을 좀 자신한테서 비롯된다라고 본인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 가족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본인의 네. 어떤 이 반응 그리고 네네.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그래서 기왕 기자회견까지 하시면서 네네. 왜 그 얘기를 물론 질문을 해서 아마 답변을 하신 것 네네. 같은데, 그래서 그 얘기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좀 아쉽다, 안타깝다는 아쉽다.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 그것이 윤핵관이든 아니든 간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듣기 싫겠지만 네. 그게 냉정하게 누군가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냉정한 자기 진단, 엄격한 자신에 대한 잣대가 필요하다. 후보 자신이. 자,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사퇴는 없다. 뭐 아무리 흔들어도 난 사퇴하지 않겠다. 그런데 오늘은 또 권영세 본부장에게 연습 문제를 내줬으니 갖고 오는 거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준석 대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사퇴하지 않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당내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네. 물론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부분들, 또 부적절한 행위들, 이런 것들,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고 문제가 된 행동들을 한 부분들에 대한 비판, 이거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그러면 사퇴를 하면 그 상황이 개선될 것인가, 네.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네. 본인이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사퇴를 계속 강요하는 이 상황이 오히려 더 국민들이 볼 때 안 좋은 상황들을 더 부각시키게 되고요. 네. 또 설사 억지로 사퇴를 시키면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한 어떤 비판 또는 이제 비난 이런 것들을 지금 언론에서 너무 많이 한다, 이걸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안 하겠느냐, 사퇴를 시키면. 네.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냉정하게 봤을 때. 네. 그래서 저는 사퇴를 시키는 것이 감정적인 어떤 해소 외에 네. 어떠한 객관적 상황에 어떤 개선이 올 수 있는 것인지 좀 불분명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일을 더 키울 수 있고, 잘못하면 그렇게 억지로 사퇴시키게 되면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국으로 갈 수 있다. 예. 네네. 그래서 선거를 국민들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선거를 포기한 것이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비록 여러 가지 비판거리가 있고, 저는 그런 부분들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상황에 대해서 좀 이성적인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칫 이것이 너무 길어지고 너무 과해지면 네. 이것이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비칠 수 있냐면, 대선에서 이것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그렇죠. 어떤 권력투쟁,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네, 분명히. 후보나 후보께서 직접 네. 이준석 대표하고 만나서 저 국민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네. 이것을 좀 좋게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고,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도 네. 이것을 좀 관리하면서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발 토론 좀 하자. 대선판에 이런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2012년에 등장했던 이야기로 기억을 하는데요. 국민들은 토론을 통해 후보의 자질을 검증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토론이 어려운가? 매주 수요일 대통령을 위한 정치
가천대 한상익 교수님과 오늘은 대통령 선거와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상익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게 대선에서 토론이 일상화되거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이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유세, 세몰이 이런 게 중심이었잖아요. 연설 중심이었고. 그렇죠. 일방적인 일방통행 중심이었죠. 이 토론이라는 거, 특히 TV 토론이라는 게 네, 생각보다 그렇게 한 지가 오래 안 됐어요. 맞습니다. 미국 그 TV 토론 효시는 1956년 미국 민주당 경선인 걸로 알고 있고 네. 한번 이제 세게 붙었던 게 1960년 케네디하고 닉슨. 그때 유명한 TV 얘기죠. 토론이 아주 뭐. 케네디는 실컷 자고 오고 네, 닉슨은 잠 못 자고 준비했다가 예, 한 명은 쌩쌩하고 한 명은 지쳐 보여가지고 그걸로 그냥 졌다는. 이미지로 끝났어요. 예. 젊은 아메리카, 역동적 아메리카, 그렇죠. 그냥 그 잠 푹 자고 온 케네디한테서 미국인들이 다 그걸 봐가지고. 예. 그리고 우리 한국 95년 서울시장 선거가 효시예요. 아 그때 조순, 박찬종, 박찬종, 큰 그다음에 기억에 남는 정원식. 토론입니다. 예, TV 토론. 예, 이렇게 세 분이 그때 맞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토론이 도입이 됐는데 자 그러면은 굳이 뭐 윤석열 후보도 토론을 통해서는 상대방 깎아내리게 되면서 정책을 국민들에게 오히려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토론보다는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토론을 법으로 지금 법정 토론 3번 하도록 돼 하라 있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법으로까지 토론을 정해 놓은 이유가 뭐냐? 결국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결국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건데 네. 그 메라비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법칙이요? 메라비안의 법칙. 메라비안의 법칙. UCLA의 메라비안 교수가 예. 한 건데 뭐 법칙까지는 아니지만 법칙이라고 하죠. 네. 그 사람이 이제 연설, 토론, 대담 뭐 이런 걸 할 때 네.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음. 사실은 태도, 목소리, 뭐 억양 그리고 뭐 그 어떤 위기 상황의 어떤 순발력 네네. 이런 것이 93%라는 거예요. 음. 실제 그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내용보다. 7%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는 건 지금 내용밖에 못 받아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7% 가지고 국민이 유권 후보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실제로 판단하려면 영상, 제일 좋은 건 영상이죠. 영상. 라디오는 이제 목소리밖에 안 나오니까 네네. 영상을 통해서 그 사람이 떠드는 것, 이야기하는 걸 보는 게 가장 좋고요. 태도, 목소리. 뭐 인토네이션이라든가 또 어떤 돌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그 뭐 이런 걸 보는 대처, 건데. 위기 상황의 대처 예, 능력. 즉 비언어적 요소라는 거죠. 네네네. 근데 TV 토론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나머지 뭐 그 패널 토론들은 좀 짜고 치는 맛도 있고 점잖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세상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뭡니까? 싸움 구경. 싸움 구경이잖아요. 예. 두 후보가 서로 약점을 두고 막 찌르고 그러면 그 예. 사람의 본성이 나오거든요. 예, 푹 찌르면 그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막 화나가지고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랬던.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토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토론, TV 토론 후보들끼리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네. 결국 유권자의 판단을 놓는 거예요. 네. 7%가 아닌 100%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용만 보고 판단한다. 이건 7%밖에 안 된다 그렇다는 사실은. 거죠. 그렇군요. 이게 메러비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 자,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토론 횟수가 제일 적었던 건 2012년 대선이었던 것 같아요. 양자 그렇죠. 토론이 세 번. 양자 세 명이 그때 토론했나? 요때가 그때 이제 이정희 후보가 낙선시키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에게. 그게 메라비안의 얘기했던. 법칙을 정면으로 그러니까 아주 극명히 보여준 건데 예. 내용으로 보면은 이정희 대표가 참 잘했어요. 똑똑하고. 맞아요. 똑똑했어요. 그런데 예. 이 태도나 이것이 이 젊고 똑똑한 여성이 너무 공격적이죠. 나이든 여성을 어. 표독스럽게 까먹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 바람에 어버버 말을 못했던 박근혜 후보가 동정표를 얻었어요. 오히려 이게 바로 메라비안의 법칙에서 얘기하는 태도의 문제인 겁니다. 태도, 메러비언의 법칙의 태도의 문제. 자, 그밖에 역사적인 토론, 기억에 남을 만한 토론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 토론 때문에 뭐 판도가 바뀌거나 정치에 대한 그 인상 자체가 바뀌고 한 2번 정도가 있는데 판도는 있습니까? 보통은 토론이 자기 지지하는 후보의 지지 강도를 그렇죠. 오히려 더 올린다, 높여준다. 이런 역사적 토론들이 있어요. 95년도에 보면 네. 그 박찬종 후보가 그 양심 있고 뭐 깨끗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박정희를 찬양했다는 게 있었어요. 유신 때. 유신 때. 예. 이 사람이 그걸 계속
숨기고 있었죠. 아니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라 그랬었어요. 그랬어요. 거짓말이다 그랬는데 이해찬 당시 그 선대본부장이 그때 조순 후보의 선대본부장 그 이해찬. 증거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네. TV 토론 때 탁 내밀어 버렸어요. 맞아요. 그래, 기억납니다. 네, 그랬더니 박찬정 후보가 당황을 해가지고 예. 야 카메라 꺼! 그러고 퇴장을 해버렸어요. 아, 공식 토론 중에 토론 중에. 역사적이네. 그 순간부터 박찬정 후보가 이때 1등이었는데 맞아요, 1등이었어요. 뚝뚝 떨어져서 결국은 3등을 했거든요. 예. 이게 판도를 바꾼 거고 이제 정치의 인상을 바꾼 토론이라면 역시 2017년 방금 말씀하신 내가 MB 아바탑니까? 그겁니다. 그 전까지 그래도 모범생 뭐 이런 그랬죠, 이미지였던 그랬죠. 안철수 후보를 뭐 이런 말은 좀 미안하지만 징징거리는 초딩으로 만들어 놓은 그 한마디가 그 이미지가 지금까지도 이 안철수 후보한테 예. 따라다녀요. 정치인의 이미지를 확 바꿔버리는 네네. 중요한 토론이었죠. 그래서 그때 안철수 후보가 2017년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등 문재인 후보가 1등을 다퉜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토론하면서 예. 뚝뚝뚝 떨어져서 결국 3등 했거든요. 네. 그 이미지가 지금까지 남아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할 때 보면 네. 사람들이 왠지 그 초딩스러움 MB 아바탑니까가 기억이 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해도 좀 웃긴 거예요. 네. 이런 좀 토론이 희화화됐다. 예, 그 토론 그럼요. 이후에 사람이. 본인의 그 안철수 후보 뭐 어느 뭐 특정 후보를 뭐 폄훼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토론의 그 발언이 후보 자체를 향후에 정치인 안철수를 굉장히 희화화됐다. 희화화하는 거죠. 무슨 얘기하면 무슨 뭐 아바탑니까 뭐 이런부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 얘기부터 그러니까 나오죠. 놀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밈이 버니 샌더스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게 작용을 했는데 예. 지금 최근에 이제 밈이 그 이렇게 좋지 않는 쪽으로 작용을 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또 김건희 씨 사과 그게 그렇죠. 이제 밈이 돼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그 많이 돌아다니고 밈은 있어요. 어떻게 튈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예, 예.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민주당은 법정 필수 토론회 횟수를 3회에서 최소 6회로 늘리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달 14일 발의를 하긴 했는데 이거 통과될까요? 이거 한편으로는 토론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 게임 중에 룰 바꾸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비판도 있습니다. 이게 뭐 토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건 이게 좋아요. 영상 토론을. 예. 하지만 이건 게임의 룰이거든요. 네. 게임의 룰은 가급적 우리가 여야 합의로 해야 되는 거고 또 경쟁 중에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는 사실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네.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법의 통과 가능성을 굉장히 좀 낮게 봐요. 네네. 낮게 보고 민주당도 이제 TV 토론을 강제하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뭐 통과시킬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고 보고요. 국회 특성상 네. 없다고 보고 다만 이런 것이 이제 자꾸 그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론을 좀 불러일으켜서 네. 윤석열 후보를 토론장으로 끌어내는 뭐 그런 수단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기는 싶습니다. 그 대장동 한정에서 토론하자라고 이렇게 선대위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관계자입을 통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했더니 오늘 윤석열 후보가 그 선대위 해체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실무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장동 주제 한정 대통령 후보 토론이 벌어지는 진풍경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장 동장을 뽑는 이제 토론이 되겠죠. 네. 아니 뭐 후보들의 어떤 의혹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되게 좋아요. 네. 되게 좋지만 우리가 동장 뽑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무슨 뭐 부동산 뭐 국토교통부 장관 뽑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면 특정한 하나의 그 네거티브 사안, 특정 네. 지역 분야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자. 이거 저는 뭐 소문 들리는 소문으로는 무슨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질문 50개를 뽑았다 뭐 대장동 질문만. 뭐 언론에서는 그렇게 뭐 나왔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만약에 이게 정말 국민의힘이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네. 세 번째 코미디가 될 토론을 해야 거다. 됩니다. 이건 토론 되기 전부터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짓을 설마 할까 싶긴 한데 네. 요즘 저기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이 설마 하다가 네.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이상. 그래서 오늘도 그 놀랍긴 해체하는 거 합니다만. 보니까 대단합니다. 자, 기존 레거시 미디어 말고요.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가 발달해 있습니다, 지금. 뭐 네. 3프로 TV도 뭐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자, 그러면
토론, 대통령 후보 선거를 앞둔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후보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면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됩니까?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이번 대선은 아마 10년, 20년 후에 줄을 긋고 네. 유튜브 대선의 시작이다라고 볼 가능성이 좀 있어요. 2002년 그 대선을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선거를 맞아요. 그때 처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프로 TV가 뭐 나를 구한 방송이라고 하면서 800만이 봤다는 거예요. 네네. 시청률로 따지면은 이것이 16%입니다. 아, 토론 16% 이런 거 없습니다, 사실. 16% 4천만 명 유권자로 따지면 네. 20%예요, 20%. 이야, 대단한데. 예, 이런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사실 일방적으로 좀 우리나라 레거시 미디어가 좀 그렇잖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네. 우리나라 레거시 미디어 욕을 하려고 하면 12시간 시작 욕을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그것이 위력이 이 뉴미디어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약화가 됐어요. 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제 문제는 이거는 워낙 채널이 많다 보니까 네. 가 X 뭐 이런 것처럼 예. 가짜 뉴스와 허위 뉴스가 판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네. 좀 비상식적이거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유튜브 방송은 그냥 일단 다 거짓말이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놓고. 일단 생각해놓고 증거가 나오면 믿는 거고 네. 가급적 후보들이 직접 출연하거나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편집 책임 있는 말고. 사람들이. 예. 예. 자, 결과적으로 이번 이후에 한국 정치사는 이번 대선을 유튜브 대선이다라고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 예. 따라서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후보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팩트에 기반한 유튜브를 잘 취사 선택하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꼭 염두에 둬야 될. 현명한 유권자, 좋은 시민이 되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천대 한상익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BS 대선 기획 선택 2022 공정의 가치를 묻는다. 네. 신장기업에서 마련한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을 함께 진단해보는 시간 TBS 대선 기획 선택 2022 공정의 가치를 묻는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에게 깊이 있는 시대 진단을 들려주실 분입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예. 네네. 어제 공정이라는 말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과정에 대한 것 그리고 이 능력주의로 갔는데 이 능력주의도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노력주의가 돼버렸다라는 점까지 진단을 해주셨고요. 우리 단골손님 여러분들이 굉장히 목마르셨나 봐요. 많은 분들이 재밌었다, 즐거웠다, 생각해볼 만했다 하는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고 김만권 박사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많이 주셨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예. 자, 어제는 소위 이준석과 능력주의라는 게 뭐냐? 공정이 우리나라에서는 능력주의, 노력주의로 갔고 이준석 대표가 능력주의를 주요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능력주의 말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책에서 아예 또 인터뷰에서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능력주의 말고 다른 대안이 뭔데? 능력대로 사람들한테 분배해 주는 게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예, 이렇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시장주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시장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내는 능력에 대해서 가장 좋은 평가를 하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원이나 어떤 그런 사회적 그런 그 보상을 집중적으로 분배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장은 능력주의가 늘 작동하는 곳인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 중에서도 아주 좁은 시각에서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에다가 집중적으로 이제 분배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런 능력들이 사실은 또 알고 보면 그러면 개인이 정말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냐. 우리가 그런 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실제 많은 능력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답하고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 실제 능력이 만들어져서 세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능력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실 우리가 가족주의 안에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예. 자식을 데리고 자식을 낳고 있는 한 아무리 능력주의를 강조해도 그 능력주의는 결국은 신분 세습주의로 변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자식 숭배라고 마이클 영 같은 이제 능력주의 용어를 만든 사람은 네. 자식 숭배가 존재하는 한 사라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식 숭배. 예. 예, 굉장히 뼈 아픈 말로 들리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식 숭배. 예. 그 보통 뭐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 삼루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삼루까지 온 줄 안다고. 예, 대부분 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100이면 100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냐? 삼류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삼류에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과연 능력주의가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수단인가?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은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우리가 네. 가족주의가 존재하고 있고 네. 우리가 능력주의가 작동했던 만약에 1세대다. 그러면 신분 타파를 위해서는 괜찮았다는 거죠. 그게 네, 신분 네, 질서를 네. 타파했다고 소위 한다면 과거에 정실주의, 봉건주의에서 봉건주의.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능력주의가 들어오는 거는 일정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 예,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심지어 이제 많은 연구소들을 들어보면 그래서 원래 능력주의가 등장한 곳이 우파가 아니라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랬죠. 예, 좌파들이 능력주의를 그렇게 밀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영국의 노동당을 들여다보면 보수당보다 학력도 훨씬 더 높고 네, 네. 노동자의 자식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네, 들여다보면 네. 거기 엘리트들이. 네. 그래서 실제 여기 안에 내부에 들여다봤을 때 능력주의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우리는 결국은 그게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타파하려고 했던 그 대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 세습. 예, 세습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능력주의가 능력이 세습된다. 예. 라고 하는 현실적인 게 여러 군데서 사실은 데이터를 통해서도 많이 네. 이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예, 아버지의 소득과 아들의 소득이 비례해요. 예, 그렇죠. 예, 아버지의 학력과 예. 자식의 학력이 학력이 비례하고 비례하고, 예. 소득과 소득이 비례하고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에 닥쳐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그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자, 이준석 그 대표가 얘기했던 능력주의라는 게 이게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다. 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저 논문 올해 이번 달에 황해문화 개간지에 나와 있는 논문 알아서 재밌게 봤는데 일단 포퓰리즘에 대해서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이미지가 있어요. 예. 나쁜 거. 나쁜 거. 예. 막 나눠주는 거. 막 나눠주는 거. 예. 예. 뭐 실제로 이제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했을 때 원래 포퓰리즘 자체가 작동하는 방식이 네. 저기에 소수의 엘리트들이 있고 여기에 다수의 소위 말해 원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 권력을 잃어버린 다수의 빼앗긴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 이제 우리가 그 권력을 다시 찾아올 때다라는 네. 방식으로 모든 포퓰리즘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좌파든 예, 우파든. 예, 좌파든 우파든 다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포퓰리즘이 사실은 그래서 약간 어쨌든 여기서 국민들이 최고 권력이라는 발상을 공유는 하고 있어요. 네, 포퓰리즘이 국민주권. 예, 예. 국민주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발상이 없으면 포퓰리즘은 사실은 애초에 작동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애초에 작동하긴. 그런 점에서 이제 포퓰리즘이 등장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기존의 민주주의 이상 신호가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기득권층들이 예. 굉장히 공고해졌다. 예, 예, 기득권층이 공고해졌다라는 의미죠. 예, 그 다음에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뭔가 소외받고 빼앗기고 예, 있다. 빼앗기고 이런 이제 있다. 정서적인 공유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정서적인 공유가 있다는 거죠. 이제 예. 문제는 뭐냐면 네. 그런 것들이 사회 현상으로 드러났을 때 건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느냐, 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네. 이제 많은 포퓰리즘이 악화시키는 경우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포퓰리즘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근데 특히 지금 현재 21세기 우파 포퓰리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작동하느냐라고 하면 이게 소수의 엘리트와 평범한 우리 사이의 제3집단을 항상 설정을 해요. 제3집단. 원래 예. 기득권과 귀족을 타파하자. 우리가 주인이다. 예. 이거는 괜찮은 예, 그건 포퓰리즘의 괜찮은 긍정적인 논리죠. 측면이에요. 예,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예, 근데 그런데 제3집단을 설정하는데 이 3집단이 주로 누구냐? 여성, 외국인 노동자, 난민, 성소수자 같은 사람들을 설정해요. 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라. 우리 평범한 사람들보다 저 기득권 엘리트들은 저 3집단을 훨씬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준석 예. 대표가 얘기하는 586 기득권들이 여성들을 자기 동년배 여성들 20대 남성들의 동료인 여성들을 할당제로
아끼고 사랑한다. 예. 우리를 배제하고 그쵸. 예. 우리를 소외시키고. 아니 권력에서 배제되어 있다라는 것도 정말 서러운데 근데 내가 같은 집단 내부에 있어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집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버림받고 인식하게 버림받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분노는 증폭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 그러니까 배제된 집단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동원하는 걸 우리가 우파 포퓰리즘의 가장 전형적인 작동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흔히 을들의 싸움.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예. 거다. 을들의 싸움을 묻히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예.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준석의 포퓰리즘은 서양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서양은 그 포퓰리즘이 능력주의에 반발해서 나왔어요. 그래 너 잘났다. 예. 네 잘났다. 예. 라고 생각하는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항을 하는 거죠. 포퓰리즘이 서양은. 그래서 이게 마이클 샌델 같은 사람이 책에다 쓰는 게 뭐냐면 그래서 트럼프가 운동을 할 때 능력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해결책으로 능력주의를 단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그걸 잘랐어요. 오히려 능력주의를 해결책으로 내세운. 그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능력주의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기득권자들이 자식 숭배하면서 기득권자들에게 다시 자신의 재화를 물려주는 건데. 그런 방식을 해결책을 들고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작동할 수 있는 배경이 어느 정도는 좀 있었어요. 뭔가요? 왜냐하면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공정성 가치를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66%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등 분배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공정한 분배다라는데 66%가 동의를 했어요. 예.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등 분배에 대해서 엄청나게 선호하는 집단이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다 자기 책임 각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윤리에다가 우리나라는 자기 책임의 윤리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의 윤리가 꽉 채우고 있는 그러다 보니 이 능력주의라는 것들이 언제든 넌 노력하면 출세할 수 있다라는 그 마력의 같이 그것들이 작동하면서 사람들이 이 능력에 따른 분배를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노력에 따른 분배. 그렇죠. 근데 그 능력과 노력은 아까도 우리 김만건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세습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알고 보면. 세습되고 있는데 파락군 아이들의 부모님과 그다음에 법원에서요. 그 전에 그 신규 임용 판사들의 출신 학군을 통계를 한 해인가 두 해인가 내고 나서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파락군이 압도적이라서. 예, 실제로 우리가 서울대 입학생들을 이렇게 들여다봐도요. 강남 상구가 압도적이고 그리고 수시나 이런 것보다 정시에서 더 압도적이에요. 훨씬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능력주의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그 소외된 사람들이 야 여기서 난 소외돼 있어서 나도 사회적으로 계층 이동을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정시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시로 바뀌면 더 계층 이동은 막힌다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자, 근데 이게 거꾸로 보자면 자기 책임의 윤리, 노력주의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로부터 사회적 신뢰 내지는 사회가 국가와 사회가 나를 도와준 적이 없다라는 자기 체험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거는 뭐 포퓰리즘이야 오히려 복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실제 저는 어떻게 보면 저도 충분히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018년에 한국 리서치에서 되게 흥미로운 조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외로운부 장관이 필요할까? 외로운부 장관. 예, 2018년에 영국에서 1월에서 이제 외로운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외로운부 장관이 필요할까라고 해서 이 외로움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로운 세대가 20대로 늘어났어요. 친구들이랑 20대. 막 어울려서 제일 즐겁게 지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20대가 10명 중에 4명이 이게 외롭다라고 답하고 있고 외롭지 않다라고 답한 사람은 누구냐? 않다라고 답한 계층은 15%가 안 돼요. 그래서 대체로 외롭네. 그리고 이게 늘 상시적 외로움이라고 부르는 늘 외롭거나 자주 외로운 사람이 거의 40%예요. 그런데 이게 외로움의 원래 본질이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 감정에 우리 20대들이 오랫동안 시달려온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통계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되게 놀라운 게 뭐냐. 그다음 외로운 세대가 30대.
MZ 세대는 외롭네요. 예. 그리고 그다음 외로운 세대가 40대. 그리고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덜 외로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히 반대예요. 거꾸로네요. 예. 실제로 65세 이상은 17% 정도밖에 외롭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아요. 거기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서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에 가장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능력주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능력주의로 가고 그리고 제3세력을 해놔서 내가 이렇게 외롭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우리나라의 소위 기득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쟤들 때문이야. 그렇죠. 쟤들을 도와준다고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예. 이게 바로 공정으로부터 시작됐지만 능력주의, 노력주의로 가서 소위 그 이런 이준석식의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의 작동의 원리가 그러하다. 외로움을 좀 타개해야 되겠네요. 예, 그럼 근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고립감, 우리 2030 세대들이 느끼고 있는 그 사회적 고립감을 타파하는 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외로움에 관련된 요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1인 가구, 1인 가구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46%인가 뭐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20대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몰려 있어요. 또. 그런데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또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20대들이 몰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층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줄 건가? 그 대안을 찾으면 우리가 굳이 능력주의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해도 개선책은 있다. 자, 생각이 들어요. 공정이 화두인 시대에 능력주의, 노력주의로 몰아가는 공정이 아니라 이미 능력주의는 세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진정한 공정의 가치는 무엇이다. 뭐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한 1분 30초밖에 안 남아서요. 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자기 책임의 윤리 바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 많이 특히 이제 소위 말해 지금의 2030 세대들은 우리가 자기 책임의 윤리로 만들어낸 첫 번째 세대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대들은 사회로부터 어떻게 도움받는지 그리고 사회와 어떻게 같이 협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험 자체가 부재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들과 함께하면서 사회와 함께할 때 이 세대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그 경험을 줘야 된다. 교육 이런 데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세대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기본적인 뭐 종잣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방식으로라도 해서 우리가 뭔가 내 인생에서의 어떤 인생의 전망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그걸 내가 실현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라는 따뜻함을 느껴야 되는 거네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제도들이 작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청년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따뜻한 손을 청년들이 언제든지 내가 외로울 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사회가 제공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단지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의로운 제도로서 작동해야 된다. 복지, 뭐 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거기서 검토되겠네요. 맞습니다. 뭐 기초 자산, 뭐 청년들의 인생 출발 자금을 만들어주는 기초 자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제도로서의 가능성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이야기 듣고 싶은 게 많은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까지 이틀간 경희대 김만근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내일은 소셜넷 접경지대의 조형근 소장님과 함께 공정을 넘어 불평등 해소로 가자라는 주제로 이틀간 대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오랜 시간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재탄생시킨 재생자전거를 온라인에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서울시 자전거 정책과 이영민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이거 굉장히 새롭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방치된 자전거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 방치된 자전거가 서울시에 얼마나 있는 겁니까?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평균적으로 1만 5천 대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자전거 방치되면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 거치대 이용 기회마저 제약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버려진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 각 관할 자치구에서 개골장을 부착을 하고요. 네.
대고장이 부착되고 10일이 지나도 그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은 네. 그 자치구에서 수거해서 보관을 하고 그 자치구 홈페이지에다가 찾아가라고 공고를 냅니다. 네. 그게 14일 동안 공고를 하고도 찾아가지 않으면은 방치 자전거로 분류가 돼서 네. 처분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방치된 자전거를 그 서울시에서 수거를 해서 다시 재판매를 온라인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재생 자전거. 예, 판매는 하는데 네. 그 지자체가 직접 판매를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네. 그 처분 방법이 뭐 일괄 매각이나 기증이나 기타 방법이 있는데 네. 지금 자치구에서 이제 수거를 해서 그 자활센터가 수거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아, 자활센터요? 예. 네, 자활센터가 수거 용역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 수거돼서 방치 자전거로 구분된 자전거들에 한해서 네. 그 자활센터가 그 분해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주체가 자활센터인 것입니다. 네. 자, 뭐 시민들로서는 새 자전거가 아닌 기존 자전거를 재생 자전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니까 뭐 나름 괜찮은 소식일 것 같은데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예, 그 자전거 중고 거래 전문 플랫폼 라이트 브라더스에서 판매를 도와주는데요. 라이트 브라더스요. 네. 예, 시민들께서는 그냥 일반 쇼핑하는 거랑 똑같이 라이트 브라더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라이트 브라더스 그 스마트폰 앱에서 라이트 브라더스라고 검색해서 설치를 하시면요. 네네. 라이트 브라더스 그 거래 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올라온 제품들 중에 재생 자전거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라이트 브라더스 검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좋은 정책 시행하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저 정리해 주시죠. 예, 이 재생 자전거가 단순히 그냥 버려진 거를 고친다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이 원래 누군가한테 이제 그 사랑받던 자전거가 다시 생명을 받은 게 재생 자전거고요. 네. 이 재생 자전거를 구입하시면은 그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자원 재활용에도 동참이 되고 그 판매 수익은 자활근로자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환경보호랑 그 소외계층을 돕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네네. 많은 구입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자전거 정책과 이영민 주무관님이셨습니다.